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대생들이 이번 달 말까지 복귀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백기투항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는 걸 다시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이 빠졌고 다음 달부턴 예외는 없을 거란 경고를 붙였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의위가 경찰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재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팀 이름을 NJG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의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어도어가 멤버들의 모든 음악 활동 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NJG는 보복 조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됐었는데 구속이 필요하다는 영장심의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인정된 겁니다. 검찰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경호처 수사에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경찰이 영장 심의를 신청했고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을 통해 경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 전문가 9명 가운데 6명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심의된 17건 가운데 경찰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이번이 2번째입니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김 차장의 메시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하 직원들을 직무 배제 조치한 것 역시 인정됐습니다. 임무 배제나 이런 부분은 제 권한이 아니고 밑에 본부장이나 부장급 권한입니다. 검찰은 심의 의결에 구속력은 없지만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역시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했는가? 그 실마리를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틀 전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에 대해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면서 군 투입을 물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관저로 불렀습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이었습니다. JTBC는 당시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날짜와 관련해서도 진술했습니다. 꼭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내일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도를 넘은 것이니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며 최소한으로 간부들 위주로 투입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군이 투입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일 실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하루 만인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시점상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이유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이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전 장관은 이른 새벽부터 국회에 파견된 국방부 인사를 다그쳤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 횟수를 확인하려고 재촉한 겁니다. 이 답은 22차례였고 그날 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계속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새벽 5시 58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양재은 국회협력단장에게 메시지로 기사 링크를 보냈습니다. 기사 제목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야탄핵만 18번, 문 정부 때 3배였습니다. 10분 뒤 두 사람이 통화했고 김 전 장관은 양 단장에게 기사 팩트를 확인하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독촉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6시 46분 김 전 장관이 전화해 사실 확인이 되었냐고 물었고 양 단장은 아직 안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8시 38분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해 묻자 양 단장은 금방 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8시 41분 윤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시도는 총 22번, 22대 국회 개헌 이후엔 11번이라 보고했습니다. 새벽부터 다급하게 확인한 야당의 탄핵 시도 횟수는 당일 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문의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양 단장은 검찰에서 김 전 장관이 탄핵 횟수를 확인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고 담화문을 작성하는 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 어떤 논리를 고안했는지, 내란 2인자 김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다시 한 달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25% 전면 관세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번복입니다.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폭탄을 던진 지 이틀 만에 다시 뒤집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산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 4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날 자동차에 대해 한 달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유예 조치는 한 달 사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관세가 적용되면 캐나다와 멕시코뿐 아니라 미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는 그대로 적용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뜻대로 풀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there are no delays at all. No, nothing to do with the market. I'm not even looking at the market because long term, the United States will be very strong with what's happening here. 이번 관세 유예 결정은 클라우디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나왔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관세 부과의 핵심 쟁점인 멕시코산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Solamente en febrero la reducción de las incautaciones de fentanilo del lado de Estados Unidos en la frontera con México se redujeron en 41.5%. 이번 조치로 글로벌 관세 전쟁은 다시 한 차례 쉬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2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추가적인 관세 부과와 유예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비전에 동조하지 않으면 동맹국에도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로 관세 부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현지 시각 6일 호주에서 17세 남성이 비행기에 총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요. 남성을 제압한 건 승객들이었습니다. Was dressed up as a worker and he got agitated and before we know it there was a shotgun appeared and put him in a hold and throw him to the ground and until the police come. 호주 아발론 공항의 기내에서 붙잡힌 남성 뒤로 거대한 산탄총이 보입니다. 이 남성은 총 외에 칼도 갖고 160여 명이 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이 남성 오후 2시쯤 시드니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고
승무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총을 꺼내들었습니다. 목격자는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조종석에 들어가려고 한 것 같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즉시 몸을 움직인 승객 3명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저절로 몸이 움직였다고 말하는 승객들에게 경찰은 승객들의 용기에 대해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17세 남성 경찰에 의해 구금됐고요. 자세한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뉴스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이마엔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에 나와 종전협정에 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마에 있는 검은 십자가가 눈에 띄는데요. 부활절의 준비를 알리는 사순절의 시작, 제의 수요일에 기독교인들은 이마에 제를 바르는 예식을 치릅니다. 루비오 장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내각의 장관들 중에 십자가로 화제가 된 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와 종교적 극단주의를 뜻하는 문신을 가슴에 새긴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Just a little bit on what is this very offensive, extremist, racist tattoo that you have? It's a tattoo I have right here, Senator. It's called the Jerusalem Cross. It's a historic Christian symbol. 이 인터뷰에서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가 축복이고 행운이라며 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트럼프뿐이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통령 찬양 얼마 전에도 반복됐습니다. And only President Trump can make that possible. That's been the goal, that remains the goal, and that's what we're focused on now. I want to recognize Donald Trump is the only game in town. He's the only person who I think has a meaningful plan to save that.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에 3,058명,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의료계에 백기를 든 셈인데 이 조치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진 미지수입니다. 이한결 기자입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만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했습니다.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지금은 정부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의대생들이 2년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올해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뒤로 물러선 겁니다. 대신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내후년부터는 의사들도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정원을 정하자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입니다. 의료 대란이 1년 넘게 지속되자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입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그간 의료계는 증원은 1명도 안 된다며 꿈쩍하지 않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타협점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부작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았습니다. 피토하는 증상을 응급실 의사한테 보여주고 계속 응급실 복도에서 하루 종일 계속 기다렸다가 저녁에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속 뭐 제발 받아주라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환자 좀 받아주라. 하지만 의료 정상화가 될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원 동결 외에도 비급여 진료와 미용 시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필수 의료 패키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생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2027학년도 정원을 두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의대 증원이 없던 일이 돼도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온 의료개혁이 아무 성과를 못 내고 한순간에 없던 일이 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도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은 지난 1년 동안 큰 희생을 치러가며 어렵사리 2,000명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이를 원점으로 되돌린 데는 의대생 휴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데 따른 겁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지난해 휴학한 의대생뿐 아니라 증원 수혜를 입은 신입생들까지 새학기 수업에 불참하는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올해 상반기에도 고작 2% 정도만 복귀했습니다. 의대생들도 24학번 이상 전국 의대생의 96% 이상이 올해 1학기 휴학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사 배출 절벽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신규 의사와 신규 전문의는 각각 전년도에 9%, 1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개혁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정원을 동결하자 환자단체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감당하면서 어렵게 늘린 의대 정원을 되돌리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껐다 해도 2027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또 되풀이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환자단체들은 정부가 계속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의사단체들은 버티면 된다는 신념이 생긴 것 같다며 결국 의료개혁은 힘들다는 생각이 굳혀지게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NJG로 이름을 바꾼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습니다. 어도어가 멤버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포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신문 기일이 오늘인데요. NJG 멤버들은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쿠키 위에 NJG로 이름을 바꾼 뉴진스 멤버들의 영어 이니셜이 쓰여 있습니다. 오는 23일 홍콩에서 신곡 발표를 예고한 멤버들이 NJG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새 앨범 발표와 함께 독자 활동을 공식화한 겁니다. 하지만 어도어는 멤버들이 음악 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고 오늘 첫 신문기일이 열립니다. 어도어가 전속 계약은 물론 모든 멤버들의 연예 활동 금지까지 주장하면서 멤버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NJG는 입장문을 통해 전속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도어와의 계약은 지난해 11월 종료됐다며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은 NJG의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멤버 측은 특히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까지 막은 건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시혁 의장의 NJG의 홍콩 데뷔 공연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공연 무산을 종용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신곡 발표 등 활동을 확대해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고 했습니다. 또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 활동을 함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전속 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한 만큼 모든 독자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 사임 등을 계기로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지난해 말 어도어의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 활동 계획을 밝히고 NJG라는 새 팀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서는 계약 유지 관련은 물론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이 설전을 주고받을 전망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박람회 인터배터리 2025가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기차 수요는 정체 중이지만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들이 참가해 혁신 기술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LS와 같은 전통적인 소재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미끄러지듯 움직이더니 팔을 흔들며 사람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라고 해요. 삼성 SDI가 현대차와 협업해 만든 로봇 다리입니다.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서 도우미 로봇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출력과 용량을 높인 차세대 원통형 로봇 전용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차세대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름 21mm인 기존 원통형 제품보다 2배 이상 커진 46mm로 기존보다 에너지와 출력을 높여 더 적은 배터리와 비용이 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 시리즈는 기존보다 주행 거리나 충전 속도 그리고 안전성을 좀 더 강화한 측면이 있고요. 특히 기존에 있던 2170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5배 이상 높였기 때문에 SK온은 배터리 열을 제어할 수 있는 전기차용 액침 냉각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배터리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 열을 빠르게 식혀 충전 성능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인터 배터리의 핵심 주제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정책 극복을 위한 신기술과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이 주를 이뤘습니다. 배터리 3사가 기술력으로 중국과의 격차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소재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배터리 소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S그룹이 대표적입니다. LS그룹은 약 2조 원을 투자해 울산과 새만금에 대규모 배터리 소재 생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 계열사가 공동 전시관을 마련해 2차 전지 소재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제란 사업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캐즘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주요 소재인 황산 니켈 등 고순도 금속 화합물 양산과 전구체 생산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산 니켈 공장은 지금 건설 중이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LLBS는 곧 시생산, 시운전 체계로 전환하여 26년부터 전구체 생산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배터리 업계 지원을 위해 전기차를 살 때 세액 감면을 늘리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전기차 수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김도울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차츰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 1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이후엔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다음 주엔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